헌재수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데 이어서 오늘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영 기자. 예, 국회입니다. 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늘 화두가 뭔가요? 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첫날인 오늘 여야는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김 후보자는 판사로서 다양한 사건을 마주하면서 기본권과 소수자 보호란 이념에 충실해 왔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이런 김 후보자를 거들면서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감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김 후보자가 소수자 보호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말한 것 자체가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념에 비춰봤을 때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장 지명 발표 다음 날 관용차 대신 버스를 타고 서울에 올라왔던 것과 관련해서는 관용차를 타고 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음을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야당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위해 상경하면서 관용차를 써도 될지를 고민했다는 것 자체가 경험 부족을 드러낸다고 꼬집었습니다. 여야는 내일까지 청문회를 진행한 뒤에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부결, 그 후폭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기존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야 하나, 이거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요. 우선 부결 당시의 여야 분위기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김희수 임명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몹시 안타깝습니다. 국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인사에 대해서 당리당략적인 그런 판단을 한 집단의 책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저희들은 자유투표이고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 각자의 판단으로 투표에 임한 것입니다. 글쎄요, 오늘 또 표결 결과니까요. 저는 표결 결과에 존중하고. 네, 이번 주제 이준석 바른정당 최고위원과 함께 풀어봐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준석 최고위원, 네. 어저께 바로 문제의 장면입니다. 네. 정세균 국회의장이 가 145, 부 145, 동수로 부결됐다 이렇게 외칠 때 그거 보면서 어떻게 좀 심정이었습니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원래 그러니까 저희 바른정당에서는 이제 원내대책회의나 이런 거 할 때도 보면은 이거 어차피 우리 다 들어가도 수적으로 밀린다 뭐 이런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않고 들어간 상황이었는데 김희수 헌재수장 후보자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군요. 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소위 전력을 집중해야 되는 곳은 김명수 대법관 후보자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던 판인데 어제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렇게 부결로 결정나게 되면서 상당히 좀 의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맞기에는. 예. 그렇군요. 예. 자, 조금 전에 그 부분부터 한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금 진행 중인데 예. 김명수 후보자를 더 집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른정당이 전략을 세웠다는 이유는 뭡니까? 우선 저희 원내대표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인사청문 특위의 위원장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권력기관으로서의 최근에 위상을 정립한 거는 그 탄핵 사태와 관련돼서 그렇게 된 것이지 실제로 대법원장이 사법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을 거의 다 틀어잡고 있고 그에 따라서 상급심, 하급심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념 편향적인 인사가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으로 바른정당 굳이 만약에 나중에 이제 좀 판단을 해야 된다면은 집중을 대법원장 쪽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장에 이어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연이어 있으면서 사법개혁을 추진하던 여권도 좀 당혹스럽고 또 어떻게 추진해야 될까 걱정도 많을 것 같은데, 자, 노은지 기자, 네. 여당 지도부 반응 좀 어떻습니까, 오늘은?
아까 추미애 대표 표정도 보셨지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민주당 지도부는 격앙된 감정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오늘 공식 석상에 나타난 추미애 대표의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헌법 공백을 메우는 헌법재판소장 자리를 날려버렸다 하는 것은 참으로 염치가 없는 소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하도 막막해서요. 협치의 시작과 끝은 오로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당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그 당의 것이 협치가 아닌 것입니다. 제발 백봉 선생님의 이름을 팔고 신사인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자리가 이제 백봉 라영균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만들어진 백봉 정치 문화교육연구원 개원식이었는데 축사하는 자리에서 추미애 대표뿐만 아니라 저 얘기를 할 때 앞자리에 이제 야당 지도부들도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추 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한 게 사실은 국민의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말이잖아요. 근데 추 대표가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발언을 하고 내려오는데 박지원 대표와 이렇게 스칩니다. 그런데 앞줄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국민의당 의원들은 모두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고요. 민주당 의원들과만 악수를 하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의 뒷모습인데요. 눈조차 마주치지 않고 저렇게 싸늘하게 스쳐가는 모습이 오늘 연출이 됐습니다. 아니 원래 때와 장소를 좀 맞춰야 되는 것이 정치인들도 어지간해서는 예를 들어 장례식장 같은 데 가가지고 기자분들이 와서 궁금을 물어봐도 최대한 이제 거기서는 인터뷰를 자제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저거 행사 축사하라고 올라가가지고 뭐 협치 정신과 전혀 관계없이 남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추미애 대표가 당황한 건 알겠는데 지금 너무 좌충우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모습이 좀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저 행사 주제가 협치의 이상과 실제라는 주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상보다는 실제를 많이 본 모습인데 사실 추미애 대표는 이제 여당 대표로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모양새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축사 자리였지만 어떻게 보면 축사보다는 연설에 가까운 하지만 여당의 이런 기조를 다시 한번 피력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그런 의도로 좀 이렇게 행동을 좀 보인 것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준석 최고위원. 조금 전에 노원지 기자도 설명했지만 추미애 대표 유독 박지원 전 대표 등 국민의당에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내고 비판을 하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왜 국민의당이 저렇게 표적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어제 표 계산했을 때 155표가 나온다고 이제 계산했다는 거 안에는 살펴보면은 국민의당이 거의 절대 다수가 이제 찬성해 줄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에 반해가지고 국민의당 측에서는 그럼 그런 노력을 했느냐는 거거든요. 보면은 지금까지 이제 국민의당과 민주당 간의 관계를 보면은 추미애 대표가 그 관계를 잘 관리하기 위한 행동을 했던 걸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약간 추미애 대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과 실제 국민의당이 갖고 있는 감정 간에 이제 좀 인지 부조화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당 측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어제 현장에 추미애 대표도 있었잖아요. 추미애 대표가 이제 한국당이 이제 헌재 이제 소장 후보자가 이제 부결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다음은 탄핵이다라고 외치는 장면을 옆에서 지켜봤을 텐데 이 모양새를 지켜보면서 약간 지금 탄핵 정국을 좀 불복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대선의 결과를 불복하는 거 아니야 그런 뉘앙스 때문에 오늘 또 감정이 좀 더 격해진 모양새가 보일 수도 있겠고 또 사실 9월 4일 날 당초에 여야랑 원내대표와 의장이 만나서 사실 9월 4일 날 표결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놓은 상태였고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보다는 뭔가 이제 통과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관측이 상당히 우세한 분위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 전국 시기가 좀 달라졌을 뿐인데 좀 표결 결과가 달라졌다라는 그런 억울함이 좀 오늘 그 추미애 대표의 격한 반응에 원인이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리 협치의 이상과 실제라는 그 행사 자리 이후에 추미애 대표의 연설이 끝난 뒤에 곧이어 박지원 전 대표의 연설이 이어졌는데요. 단상 아래서 마주친 두 사람 눈도 맞추지 않고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만만치 않았던 박지원 전 대표의 연설도 들어보시죠. 집권 여당의 대표가 저렇게 야당을 송두리째 짓밟아 버리기가 돼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의 대표가 저렇게 야단을 치면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양당의 대표 주자들이 아주 그냥 직격탄을 날리는 모습인데요. 자, 이준석 최고위원. 민주당 120석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찌됐건 간에 협치, 민주당이 추구하는 여권이 추구하는 정책들을 이만시키기 위해서는 40석 갖고 있는 국민의당과 협치가 필요할 텐데 저런 양측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면 앞으로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좀 정치에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바로 잊어서 그런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희 이 자리에서 어떻게 민주당이 국민의당을 그 증거 조작 사건 가지고 제보 조작 사건 네. 가지고 공격했는지를 토론한 자리였거든요.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그 앙금이 지금 가시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추미애 대표는 아직까지도 그때의 기분으로 지금 국민의당을 대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진짜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겼는데 얼마나 지금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저는 예를 들어 이번에 그 당위성을 갖고 접근했거든요. 예를 들어 김희수 후보자를 통과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호남 출신 인사인데 국민의당 당신들이 협조 안 하고 버티겠느냐 뭐 이런 약간 배짱식으로 이제 전략을 수립했기 때문에 네. 그게 국민의당 입장에서 당연히 굉장히 거부감이 들겠죠. 왜냐하면 김희수 후보자에 대해 가지고 제기된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이라는 것은 딱히 그 부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닐 텐데 그걸 가지고 뭐 호남에 기반 있는 정당이니까 당신들이 안 하고 버티겠느냐 이렇게 배짱으로 협치보다는 오히려 배짱을 좀 내세운 것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한편 그 아까 그 방금 언급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박지원 전 대표는 뭐 집권 여당 대표가 저렇게 야당을 송두리째 짓밟고 이렇게 화풀이해서 되겠냐.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이런 얘기인데 좀 더 이 맥락을 좀 더 설명해드리면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여당이 120석 정도의 규모를 가진 어떻게 보면 취약한 정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협치를 강조하고 나섰는데 왜 여당 대표가 이렇게 나서서 야당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협치를 해야지 뭐 지지도를 믿고서 나만 따라라 이런 자세는 옳지 않다라고 또 박지원 전 대표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라든지 여당 지도부에 좀 어떤 스킨십과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은 좀 앞으로의 인사에도 좀 난국이 좀 흐르겠구나라고 분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 안보 관련 행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협치의 기반을 이룰 수 있는 지점까지 왔다 네. 보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희 최고위원회에도 예를 들어 저랑 하태경 의원이랑 앉아가지고 하태경 의원이 말씀하신 게 아니 이준석 최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기까지도 이제 했거든요. 예를 들어 사드 배치라든지 네. 이런 국면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협치 국면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가도 이제 추미애 대표 하는 거 한번 보고 나면은 갑자기 이제 회의 내에서 협치는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여당 대표가 지금 물론 이제 자신의 역할이 있겠지만은 과도하게 지금 협치에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지금 청와대와 여당의 지도부 얘기를 들어보면 이 김희수 헌재 소장의 낙마를 시킨 야3당이 잘못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질타를 하는데 제가 어제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야 정치인들한테 저도 아는 분들한테 전화를 드리고 물어봤는데 도리어 여당 지도부가 너무 안이했던 거 아니냐. 어떻게 이거를 뭐 정세균 국회의장한테 직권상정 해달라고 하고 표 계산도 제대로 안 되는데 바로 표결에 붙일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던데 노원지 기자 표 분석 좀 됐습니까?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확인을 여러 번 우리도 했다. 표 계산을 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우리도 여러 번 확인을 하고 계산을 해봤는데 155표 이상은 확보했다는 어떤 확신이 있어서 표결에 들어간 거다. 이런 얘기가 민주당 지도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정작 나왔던 표는 145표니까 10표가 모자란 건데 저기에 대해서 약간 상황 판단을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일단 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당론으로 반대를 분명히 했고요. 일단 국민의당을 설득하는 게 중요했었는데 국민의당에서도 어제 오전에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 우리도 가결될지 부결될지 잘 모르겠다. 우리는 자유투표에 맡길 거기 때문에 의원들 생각에 따라서 뭔가 결과가 바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독 민주당 지도부만 낙관적인 낙관적으로 보고 표결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강병희 기자, 네. 여당 내부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봤습니까? 예, 뭐 일단 노무현 정부 정무수석을 지냈던 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에게 한번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유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국민의당에게 발등을 찍혀서 이렇게 배신감 느껴지는 거는 좀 이해한다. 그런데 야당을 좀 더 설득했어야 하지 않냐. 자꾸 과거를 답습해서 이렇게 강행하다 보면 산적한 나머지 과제들 이제 4년 반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겠냐라면서 쓴소리를 냈습니다. 또 이제 민주당 중진 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20명 여당 120명이 다 이 본회의에 참석을 했다고 해서 이 야당을 탓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야당에게 좀 더 협치를 할 수 있는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과 함께
김희수 이번에 후보자 부결 사태는 여당과 청와대에 던지는 경고 메시지라고 본다. 어제 오늘 당청은 협치 종식을 선언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면서 걱정을 좀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의 그런 발언들도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우원식 원내대표가 사실 원내대표로서 155표를 직접 계산을 했던 장본인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상당히 155표가 나오지 못할 줄은 전혀 몰랐다 하면서 상당히 억울한 심정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김동철 원내대표와 진실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먼저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김동철 원내대표가 그 전날, 그러니까 그제 중진회의를 마치고 박성진 그 중개벤처부 장관 후보하고 식약처장하고 탁현민 세 분을 정리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고 김동철 원내대표는 나중에 어제 점심때쯤 한 20명은 충분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걱정이 없겠다. 이렇게 저한테 전화해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 우원식 원내대표 말을 좀 정리해보자면 일단은 120표 게다가 뭐 정의당 표 그리고 진보적인 그 무소속 의원들 표를 합쳐서 155석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 표는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145표 정도 밖에 나오지 않은 이유는 국민의당에서 과반 이상이 이 부결에다가 표를 던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동철 원내대표가 본인이 같이 통화하기로는 일단 20석 이상은 가결표를 던질 것으로 이제 약속을 받아냈는데 막상 이제 표를 한번 다 보니까 과반이 국민의당 그 의원들의 과반이 일단 부결에다 표를 던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배신감이 느껴진다라고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 의원 40명 중에 20명에서 한 22명 정도는 찬성표를 던진 걸로 보인다. 도리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또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문제는 이준석 최고위원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 여당 원내대표인 우원식 원내대표의 목소리 조금 전에 들으셨는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이야기를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20표 이상 찍어준다는 거. 그렇죠. 이거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는 얘기인가요? 저는 이 부분에서 그리고 또 이 김동철 원내대표의 말도 어느 정도 믿어볼 수도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아까 말했듯이 호남 관련 이야기로 빗장을 걸었단 말입니다. 먼저 민정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강력한 카드로 들어갔던 게 사실이고 그런데 그에 반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이제 김희수 후보자에 대해 가지고 조직적인 어떤 반대가 있었던 부분은 예를 들어 기독교계의 반발이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민주당에도 보면 이런 소신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적 소신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다고 속단하는 것도 지금 저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들어가지고 아마 다만 이제 여기서 짚어볼 부분은 뭐냐면은 저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과연 진짜 155표 확신했을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진짜 확신을 가지고 표 대결에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이 사태에 대해서 진짜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오다가 바로 잦아들었다는 거는 저는 표결에 대한 확신은 오히려 우원식 원내대표가 가진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우원식 대표가 지지 않는 형태로 지금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헌정사상 초유의 이제 표결로 인한 그렇죠, 예. 현재 소장 후보자의 사퇴가 이제 이루어지는 격인데 이 일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책임지지 않는다?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약간 다른 형태의 원내 협상 전략이 있었다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네,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어찌됐건 간에 어제 헌재 소장 낙마 사태, 공교롭게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복귀하자마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자, 노은지 기자, 야권에서는 또 야3당 공조 얘기도 이번 기회를 계기로 또 터져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국민의당이 사실 자신들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이콧 끝내고 들어가면서 의결 정족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공치사가 좀 양쪽에서 심한 경우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제 청와대가 좀 격앙된 반응을 바로 보이면서 야3당이 오늘은 한 목소리로 정부 여당 그리고 청와대를 비판을 했습니다. 뭔가 이게 독선과 오만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비난을 하면서 야3당이 오랜만에 조금 이제 같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떤 이런 부결 사태를 함께 이끌어낸 걸 이어서 우리가 함께 공조를 해나가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향후 정책 부분에 있어서도 야3당 공조를 시사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긴장시켰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준비해봤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지극히 오만하고
독선적 자세, 이것은 이제 고쳐지기 바랍니다. 좌파 포퓰리즘의 폭주를 멈출 수 있고 오만한 정권이 야당의 뜻을 존중할 수 있는 길은 야 3당의 공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정치적 연대까지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마침 이 자리에 이준석 바른정당 최고위원 나와 계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야 3당 정책연대 희망한다, 희망상을 밝혔는데 바른정당으로서 보기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얼마 전까지는 흡수 통합하겠다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연대하겠다고 하는 거, 사실 우리가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거든요. 통일과 상생은 공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걸 동시에 꺼낸다는 것은 실제 지금 아무 구체적인 전략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뭐 진실성에 있어가지고는 아직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제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어떤 연대를 추진한다고 했을 때 정책적 연대는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른정당에 당론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이것을 뭐 선거 연대나 어떤 여러 단계로 격상시키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바른정당 내에서 거부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이제 탈당할 때 자유한국당에서 갈라서게 된 계기가 됐던 친박 청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말만 나오고 계속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보니까 과연 혁신은 어디 갔느냐라는 얘기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정우택 원내대표 이 방송 보고 계시면 바른정당 지도부에서는 자, 흡수이던 연대이던 한쪽 길을 선택하고 대응하라는 메시지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